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오늘은 40가지 테마로 읽는 도시 세계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결정적 역할을 한 40개 도시를 선별하고 각 도시를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연결해 흥미롭게 풀어내는데요. 아테네, 피렌체, 도쿄, 뉴욕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뿐 아니라 실감나는 세계사 이야기를 들으며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다음 도약이 어느 도시에서 일어날지 상상해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정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가지 테마로 읽는 도시 세계사, 현대지성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아테네. 철학. 아테네는 고대 전반, 특히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는 기원전 449년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기원전 431년까지 평화로운 문화 번영기를 누렸다. 도시국가 아테네는 지적 추구와 열린 탐구를 상당히 중시한 만큼 지혜를 향한 사랑이라는 의미의 철학 발전을 이끌었다. 아테네의 철학은 자연 철학은 물론 도덕 철학, 형이상학, 정치 철학까지 아우른다. 아테네는 제한적이나마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였으며 서양 문명의 요람이라고도 불린다. 물론 아테네의 황금기 이전에도 철학 사상에 중요하게 기여한 사람은 차고 넘친다. 가령 기원전 6세기에 활동한 공자와 노자의 저작은 오늘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독재에 반대한 노자의 메시지는 세대를 뛰어넘는 깨달음을 준다. 하지만 고대 아테네인이 인류 지성사에 미친 영향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비록 경험적 연구라는 개념 자체는 르네상스 말기 과학혁명이 시작된 후에야 등장했지만 고대 아테네인이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지적 돌파구가 되었다. 무엇보다 토론과 진리 탐구의 중요성에 관한 이들의 통찰은 이후 수천 년간 여러 사상가에게 영감을 주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이자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로 유럽 남동부 최대의 경제 중심지다. 세계적인 여객항으로 손꼽히는 피레아스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인구는 아테네 시내만 해도 60만 명이 넘고 아테네 수도권 전역으로 따지면 375만 명에 이른다. 아테네는 유럽의 역사적 수도라 불릴 만큼 잘 보존된 유적지 덕분에 유럽의 핵심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아테네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2군데 있는데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와 중세 비잔틴 시대의 다프니 수도원이다. 아테네라는 이름은 올림포스 지혜의 여신이자 아테네의 수호신이기도 했던 아테나에서 따왔다. 학자 중에는 오히려 반대로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도시 아테네에서 따왔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아테나는 차갑지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여신으로 평소에는 가운을 걸치거나 전신 갑옷을 착용했다. 전쟁의 여신이지만 역설적으로 평화의 여신이기도 하며 장인 정신과 직조의 여신도 겸했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를 모시는 신전이자 도시의 금고 역할을 했다. 이 신전은
기원전 447년경에 건축이 시작되어 기원전 432년경에 완성되었다. 기원전 420년경 이오니아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아테나의 또 다른 대형 신전 역시 아크로폴리스에서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아크로폴리스는 기원전 5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아테네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었다. 이 건축물은 바위 벼랑 위에 여러 건물이 모여 도시를 내려다보는 형태로 되어 있다. 만약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를 방문할 수 있었다면 장엄한 건축물뿐 아니라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의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아테네의 심장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의 아고라, 즉 시장이었다.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분주하고 시끄러운 아고라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교환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아고라의 시장에서는 줄줄이 놓인 돌벤치, 다채로운 재단과 신전, 법률과 판결이 전시된 건물 아이아 케이온, 다양한 스토아와 지붕이 있는 포르티코를 볼 수 있었다. 왕실 스토아에는 아테네의 법전 전문이 전시되어 있었고, 채색된 스토아에는 저글링하는 사람, 칼이나 불을 삼키는 사람을 비롯한 여러 제주꾼이 몰려들었다. 그뿐 아니라 연설가와 철학자들도 엄청난 군중을 끌어모았다. 아고라의 가판대에서는 먹거리, 와인, 기름, 가구, 옷, 가죽 샌들, 향수부터 항구를 통해 들여온 먼 나라 제품까지 볼 수 있었다. 이곳에는 이탈리아산 목재, 이집트산 곡물과 리넨, 페니키아산 대추야자, 북아프리카산 상아와 시리아산 향신료까지 없는 게 없었다. 기원전 5세기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의 다른 도시국가에 비해 특이할 정도로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세계 최초의 글로벌 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릭 와이너는 저서 천재의 지도에 이렇게 적었다. 이 같은 개방성이 아테네를 아테네로 만들었다. 외국 제품, 이상한 사람, 낯선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말이다. 아테네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외국과 무역했고 사상 교류에도 적극적이었으며 외국인도 곧잘 수용했다. 아테네에 거주하는 자유로운 외국인들은 메틱이라고 불렸는데 사회 고위직에도 진출할 수 있었다. 아테네인은 페니키아의 알파벳, 이집트의 의학과 조각기술, 바빌로니아의 수학, 수메르의 문학 등 외국의 문화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이들에게는 일단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후 그것을 한층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가령 조각 예술을 발명한 것은 이집트인이었지만 실제 사람과 흡사하게 조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인이었다.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특성을 한마디로 잘 요약한 바 있다. 그리스인이 외국인으로부터 빌려온 것은 이내 완벽해진다. 하지만 아테네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는 자유롭지 못한 이도 많았다. 고대 세계에는 노예제가 만연했는데 아테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만약 그 시절 아고라를 방문했다면 사람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아테네의 노예는 대부분 그리스 출신이 아니라 북부 분쟁 지역에서 포로로 붙잡힌 소위 바르바로이들이었다. 이들은 머리칼이 어둡고 피부색도 올리브 톤이어서 본토 사람들과는 한눈에 구분될 수밖에 없었다. 금발을 의미하는 산티아스나
빨간 머리라는 뜻의 피리아스 같은 이름도 사실상 노예라는 말과 동의어였다. 아테네의 노예들이 상당한 고통에 시달린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도시국가에 비하면 노예제 자체는 훨씬 유연한 편이었다. 다른 그리스인들은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 경계가 모호한 아테네 문화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오늘날 소위 가짜 크세노폰이라고 알려진 한 작가는 아테네의 노예와 자유인, 외국인 거주자와 시민 사이의 평등을 두고 통제 불가의 무자비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짜 크세노폰은 아테네에서 일부 노예가 막대한 부를 축적한 반면 정작 일부 자유인은 끔찍한 가난에 시달리는 등 노예와 자유인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아고라를 벗어나면 석회암으로 된 플레우테리온, 즉 고대 그리스 의회의 회의장을 만나게 된다. 그리스 의회에서는 추첨으로 선발된 아테네 시민 500명이 1년간 활동했다. 이들은 매일 의회 건물에 모여 에클레시에, 즉 전체 시민 투표에 붙일 법안을 준비했다.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받는 아테네는 공식 정책을 결정할 때 성인 남성 시민이 1인당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제를 시행했다. 기원전 5세기 중반에는 유권자 수가 무려 6만 명에 달했다. 이것도 아테네 전체 인구의 10에서 20%에 불과한 수치였는데 대다수는 여성이나 외국인 거주자, 노예여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지만 아테네의 정치적 실험은 현대의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는 수많은 천재와 혁신가가 배출되었다. 극작가 아이스킬로스를 비롯해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역사가 투키디데스, 헤로도토스,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모두 아테네 출신이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져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고 새로운 생각을 끌어내며 사실과 가정을 구분하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개발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볼테르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는 일찌감치 이성의 중요성을 설파했던 소크라테스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이상주의로 유명한 철학 학파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서양 정치 철학의 창시자로 추앙받는다. 소크라테스는 공개된 장소에서 아테네의 저명 인사들을 향해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할 때까지 집요하게 질문을 퍼붓곤 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저명 인사들은 소크라테스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와 동맹국에 참패한 이후 아테네 사회는 사회 격변기로 접어들었고 도시 내 지적 자유와 탐구에 대한 의지도 위기를 맞았다. 사람들은 이런 불행의 원인을 돌릴 희생양으로 소크라테스를 택했다. 결국 그를 불경과 청년 부패 혐의로 고발했고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철학과 비판적 사고의 수도로 추앙받던 도시가 단순히 질문을 계속 던졌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처형했다는 것이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철학이 출현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회는 대개 당장 처리해야 할 실질적 사안에 집중했을 뿐 지적 탐구 자체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았다. 철학은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꾸었다. 아테네인은 지적 탐구와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이 도덕과 사회, 우주의 원리를 깊이 성찰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존재지만 이 호기심을 도덕적 의무로 끌어올린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인이었다. 아테네에서는 인류의 탐구적 본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탄생되기도 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아테네는 수많은 권위자 중에서 아리스토텔리스를 발탁해 현대적 대학의 선구적 형태를 선보였다. 서양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이자 후대 대학의 원형이 된 플라톤의 아카데미와 교육, 토론과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움이 바로 그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 분야의 창시자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물리학, 화학, 생물학, 역사학, 문학이론, 더 나아가 정치이론과 윤리학 등 수많은 분야에 획기적 공헌을 했다. 그는 에우다이모니아, 즉 인간의 번영을 위한 실용적 수단으로 이른바 덕윤리학을 장려했고, 정부의 궁극적 존재 이유는 덕을 함양하기 위함이라고 믿었다. 오늘날 아테네는 고대 세계의 지적 중심지로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아테네라고 하면 일반 대중은 분명 아테네 학당이라는 제목의 16세기 프레스코화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 라파엘로가 바티칸 궁전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이 그림에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고대 아테네 철학자들이 서로 열띤 토론을 벌이거나 새로운 시상을 기록하고 제자들에게 지식을 전수하거나 진리 추구에 전념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다. 아테네는 열린 탐구, 이성, 토론, 진리 추구의 중요성을 설파하는데 역사적으로 핵심 역할을 했다. 현대 대학의 선구적 형태라 할 학문기관을 탄생시켰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 세계에 접근해 현대 과학의 출현을 앞당겼으며, 새로운 정치적 실험으로 추후 현대적 대의민주주의에 영감을 주었다. 이처럼 지혜를 향한 인류의 사랑에 불을 지핀 아테네는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진보의 중심지다. 로마, 도로. 다음으로 살펴볼 도시는 공화정부터 제국 초기까지의 로마다. 로마인은 당대 최고의 기술력으로 송수로와 하수도부터 교각, 원형 극장과 목욕탕까지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했다. 특히 비아의 로마나에라고 불리는 로마의 도로는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군인과 군수 물자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려고 건설한 것이었지만, 이 덕분에 민간인과 무역 상품의 이동도 더 자유로워졌다. 로마인들은 가능한 한 최단 거리의 직선 도로를 만들기 위해 이정표를 세우고 고급 측량 기술을 도입하는 등 새롭고 경이로운 공학적 개념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비록 로마인이 도로를 최초로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도로의 개념을 개선하고 그 잠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기원전 4000년경에 고대 인더스 문명에서 이미 직각으로 교차하는 직선 포장도로가 등장했지만, 로마의 도로망은 그보다 훨씬 크고 혁신적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발전된 도로 체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예전에는 도로라고 불릴 만한 길이 드물었다. 사람들은 대개 도로가 아닌 곳으로 이동했다. 발전된 로마의 도로 덕분에 이동이 더 쉽고 빨라지면서 상품과 사람, 메시지 수송의 효율성은 크게 높아졌다. 로마의 도로 체계는 문화 교류의 속도를 높이고
연결성을 확대해 다양한 문화와 신념, 제도의 용광로였던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데 일조했다. 로마의 대로는 보통 돌로 포장되어 있었고 한쪽으로는 말길, 다른 한쪽으로는 오솔길이 나 있었다. 사람과 동물의 길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빗물이 양옆 도랑이나 배수로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로의 가운데의 부분을 살짝 봉긋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로마의 위력이 정점을 찍은 무렵 제국의 중심부에서 각 지역으로 연결된 다리는 모두 372개였고 이 중 로마 중심지에서 뻗어나온 주요 고속도로만 해도 약 29개에 달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생겨났다. 오늘날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이자 인기 최고의 관광 도시다. 유럽 비즈니스의 중심지요. 여러 유엔 기관의 소재지이기도 하다.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자 로마의 주교이기도 한 교황도 1929년 로마에서 분리 독립한 바티칸 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탈리아 반도 중서부에 있는 로마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한 도시로 손꼽힌다. 역사가 중에서도 로마야말로 세계 최초의 제국 도시이자 진정한 대도시로 꼽는 이들이 많다. 로마는 일명 영원한 도시, 카프트 문디라고도 불린다. 로마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753년에 세워졌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그 전부터 사람들은 거주하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탈리아 중부의 라틴계 도시 알바롱가에서 왕의 여동생이 로마 전쟁의 신인 마르스와 판박이인 쌍둥이를 출산했다. 왕은 아기들이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겨 여동생에게 쌍둥이를 내다 버리도록 종용했다.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결국 버려져 암컷 늑대의 보살핌 속에 성장했고 나중에 양치기에게 입양되었다. 장성한 형제는 삼촌에게 반란을 일으켜 할아버지의 왕권을 복원한 뒤 로마의 7 언덕으로 돌아가 도시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어느 위치에 도시를 세울지를 두고 갈등했다. 끝내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살해하기에 이르렀고 로물루스는 로마를 건국한 뒤 초대 왕으로 군림했다. 고대 로마의 역사는 도시 지배 구조의 발전에 따라 왕정, 공화정, 제정으로 나뉜다. 로마는 전쟁의 신, 즉 마르스의 아들이 세운 도시 국가라는 전설에 걸맞게 역사 대부분을 분쟁으로 보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활동에 빈번히 나선 제국의 수도인 만큼 전성기에는 영토 면적이 5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 여기에는 현대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일부, 영국, 웨일스, 유럽 중부 및 남동부, 튀르키예, 시리아 일부, 북아프리카 해안의 긴 영토와 현대 이집트의 상당 부분도 포함된다. 로마인은 팽창주의를 실현할 정예군을 대규모로 조직했다. 이때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군인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도로망을 구축했는데 지금도 유럽 여러 지역, 북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 그 잔해를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복잡한 도로 체계가 나타난 것은 약 1000년 후 잉카 제국에 이르렀을 때였다. 로마인들이 최초로 건설한 대로는 로마시와 캄파니아 평원 북동쪽 끝에 카푸아를 연결하는 아피아 가도였다. 아피아 가도의 건설이 시작된 시기는 기원전 312년으로 당시는 비선출 원로 의원과 집정관이라는 관리가
로마를 통치하던 공화정 시대였다. 기원전 244년경에 이 대로는 카푸아를 지나 이탈리아 풀리아 남동부 지역 아드리아해의 항구 도시 브린디시까지 뻗어 있었다. 시인 호레이스와 스타티우스는 아피아가도를 롱가룸, 레지나 비아룸이라고 칭하며 찬사를 보냈다.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로 이어지는 최고의 길이었던 아피아가도는 그리스와 지중해 동부로 통하는 중요한 관문으로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아피아가도는 삼리움 전쟁 당시 군수 물자를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해 건설된 최초의 도로였지만 나중에는 군사적 용도를 넘어 훨씬 막중한 역할을 맡은 최초의 도로가 되었다. 이로부터 몇 세기 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카이자 양아들로서 앞서 소개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군림한 시대에 로마를 방문했다면 이미 훌륭하게 연결된 로마의 가도를 통해 광대한 제국에 번창하는 수도에 들어서게 되었을 것이다. 로마 공화정이 부패했다고 여기는 시각이 확산하면서 냉소주의가 퍼지자 아우구스투스는 이를 기회로 삼아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다.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스스로 제1시민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으며 복지제도를 확대해 대중의 지지를 얻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현대인의 눈에는 기괴하고 성차별적이며 가혹한 도덕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레게스 줄리아로 알려진 아우구스투스의 법에는 간통 혐의자가 여성인 경우 살인을 정당화하거나 과부에게 재혼을 강요하는 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은 당시 사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래가지도 못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기간 중 팍스 로마나라고 알려진 상대적 평화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거의 2세기에 걸친 이 기간에는 영토 확장을 위한 소규모 전투는 있었지만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로마는 제국의 도로를 활용한 압도적 교역망을 바탕으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번창했다. 거대하면서도 정교한 건축물, 다양한 민족이 로마 거리를 가득 메웠다. 대부분은 튜닉 차림을 한 가운데 남성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키톤이나 토가를, 여성은 발목 길이의 튜닉이나 자유의 여신상의 어깨에 걸쳐진 것과 같은 모직 스토를 입기도 했다. 고대 문명의 대부분 지역이 그랬듯 로마에도 노예제가 있었다. 심지어 회계사나 의사 등 숙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 역시 노예 신분이었다. 현대인의 눈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 로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손꼽혔다. 당시 로마 인구는 100만 명에 달했거나 적어도 그 수치를 향해 빠르게 늘고 있었는데 이는 19세기까지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규모였다. 로마는 그 당시만 해도 감히 대적할 곳이 없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다. 도시 중심부에는 직사각형의 트레버틴 광장으로 여러 주요 건물에 둘러싸인 포로 로마나가 있었다. 로마인들이 포럼 매그넘 또는 간단히 포럼이라고도 부른 이 공간은 본래 로마의 시장이었다가 공화정 시대에 시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공개회의, 법정 재판, 검투사 경기가 열렸으며 매장들이 줄지어 노천 시장을 형성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원전 20년경에는 포럼에서 종교의식이나 세속 행사를 주관하기 시작했으며 승리를 자축하는 군사 퍼레이드도 열렸다. 기원전 20년에 포럼을 방문했다면 밀리아리움,
아우레움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이 황금 이정표는 약 3.5m 높이의 대리석에 금빛 청동으로 뒤덮인 중요한 기념물이었다. 포럼의 세턴 신전 인근에 있어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로마의 도로 체계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다. 로마 제국의 모든 도로는 황금 이정표에서 시작되었고 이 이정표를 기준으로 거리가 측정되었다. 지금도 로마에서는 이 기념물의 기단으로 추정되는 대리석 구조물을 볼 수 있다. 이 기념물의 봉헌식은 마치 축제와 같아서 많은 관중이 모여 엄숙한 연설도 듣고 신나게 즐기기도 했다. 황금 이정표는 안정된 도로망을 통해 세계의 상당 부분을 연결했던 상징으로 여행, 물품 운송, 서신의 신속한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당시 대부분 도로는 자연적 장애물을 그대로 둔 채로 건설되어 구불구불하고 고르지 못했지만 로마인은 곧게 뻗은 도로를 만들었고 이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은 자연적 장애물을 그대로 두어 구불구불한 도로를 만드는 대신 교각이나 터널, 고가 다리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직선 도로를 만들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습지의 물을 빼고 숲을 베어내는가 하면 개울의 경로를 바꾸기도 했다. 도로를 건설하기 전에는 광범위한 측량을 실시해 두 지점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직선 경로를 찾아낸 뒤 해당 경로로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어떤 공학 기술을 사용할지 고민했다. 측량사는 땅의 수평을 확인하고 나무 말뚝으로 경로를 표시했는데 직선을 만들기 위해 그로 말하는 도구를 사용했다. 경로가 결정되면 흙으로 길을 만든 뒤 포장하고 양옆으로는 배수를 위한 도랑을 팠다. 돌을 층층이 쌓아 도로를 건설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압축모래나 마른 흙을 깔아준 뒤 그 위에 돌가루를 깔고 다시 석판을 놓고 역시 돌가루나 자갈로 된 시멘트를 깔아주었다. 로마의 도로는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쉽게 망가지지 않았다. 다른 도로들은 빠르게 닳아서 진흙길이 되어버린 반면 로마 도로는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이나 지속되었다. 일정 거리마다 표지판이 세워졌고 도로 폭도 통일했다. 나아가 바퀴 달린 수레와 전차의 편리한 운행을 위해 도로에 흠도 파여 있었다. 로마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공화정 시대에는 군주제를 열렬히 거부함으로써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부자의 사례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는데 이는 영국의 코미디 영화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에 다소 씁쓸하게 묘사되어 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로마인이 훌륭한 수로와 도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반란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다. 로마의 목욕탕은 건설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알제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프랑스에 있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님 아레나 역시 현재까지 공연장으로 활용 중이다. 로마 내에서도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건설된 클로아카 막시마의 일부 구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로마의 도로야말로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도로가 남아있으며 그중 일부는 최초 노선의 현대식 도로를 덧씌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가령 영국 도로의 일부는 디시포스와 캐터릭을 잇는 A1 구간처럼 옛 로마의 노선을 따라간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옛말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길이 로마로 통하고 있다. 로마는 고대 세계 최고의 도로망을 구축해 그토록 포괄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도로 체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도로의 개념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서유럽부터 북아프리카까지 로마인이 건설한 수많은 길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무수히 오간다. 로마는 도로가 사람은 물론 물품과 정보 이동의 효율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바그다드, 천문학. 다음으로 살펴볼 도시는 소위 이슬람의 황금기가 시작되던 9세기 아바스 왕조가 집권했던 바그다드다. 당시 바그다드는 세계 최대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학문의 주요 거점으로서 수학과 천문학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스페인에서 중국에 이르던 거대 무슬림 세계의 지적 수도였던 만큼 여러 지역의 학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시민 대부분은 이슬람교도였지만 다른 종교와 문화를 배제하지 않고 한동안은 비교적 열린 태도를 견지했다. 지혜의 집은 아바스 왕조 시대에 설립된 도서관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이곳은 번역과 철학사상의 교류, 혁신의 거점이기도 했다. 이 당시 바그다드의 문해율은 유럽의 수많은 도시보다 높았다. 오늘날 바그다드는 이라크의 수도로 일부 집계에 따르면 아랍 세계에서 카이로와 리야드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최근 분쟁과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사회 기반 시설과 유일무이한 역사적 유물까지 파괴되는 비극을 겪었다. 지금은 테러와 무역 분쟁의 위험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손꼽히며 여행 금지 지역이 되었다. 오늘날의 바그다드는 평화와 관용, 학문의 중심지였던 황금기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바그다드는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전부터 티그리스 강을 따라 생겨난 여러 마을 중 하나의 이름이었다. 이 지역은 수자원이 워낙 풍부해 수천 년에 걸쳐 정착 생활이 이어졌다. 8세기의 아바스 왕조가 기존의 바그다드 정착촌에 있던 강변에 수도를 세웠다. 바그다드라는 이름의 의미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학자는 이 이름이 신의 선물을 의미하며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다. 아바스 왕조 시대 당시 바그다드의 공식 명칭은 마디나트 알-살람이었다. 아바스 왕조의 초대 칼리프이자 통치자였던 알-만수르는 각국에서 엔지니어, 건축가, 측량사와 예술가를 불러 모아 4년에 걸쳐 도시를 건설했다. 7월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바스 왕조의 점성술사들이 사자자리일 때 건설을 시작해야 도시가 성공한다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비록 바그다드가 점성술에 의지해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점성술사와 천문학자가 항상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당시 밤하늘이 인간의 운명을 예언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따라서 점성술사들 가운데 합리적으로 천문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많았고 점성술은 여러 세기에 걸쳐 천문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았다. 당시 바그다드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수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언어가 들려오는 상업과 학문의 중심지를 경험했을 것이다.
바그다드인 대부분은 아랍, 이란 튀르키예 및 지중해 헬레니즘 복식의 요소를 결합한 샌들과 고급 의상을 입었다. 둥근 아치형 통로와 곡선형 벽이 원형 구조를 이룬 도시의 중심부에는 골든게이트 궁전과 바그다드 최대 사원의 돔형 지붕이 솟아 있었다. 9세기 작가 알 자이즈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견고한 건축으로 유명한 도시를 비롯해 위대한 도시들을 수없이 보았다. 시리아와 비잔틴 영토, 다른 지방에서도 그런 도시들을 보았지만 바그다드보다 더 높고 더 완벽한 원형을 이루며 더 월등한 미덕을 지닌 곳, 더 거대한 성문이나 더 완벽한 방어를 갖춘 곳은 본 적이 없다. 바그다드에서는 상업 활동이 왕성했다. 원형 도시 안에 마치 밭귓살처럼 배치된 4개의 주요 도로를 따라 아치로 이어진 회랑에서 상인들이 저마다 상품을 판매했다. 혼잡하기로 유명한 시장 거리에는 낙타가 쿠라산 로드를 따라 운반했거나 티그리스 강의 무역로를 통해 도착한 세계 각국의 상품이 가득했다. 중국의 고급 실크와 도자기, 인도의 코끼리와 향신료, 오늘날의 스리랑카 지역에서 온 루비 등의 보석, 주다바 같은 지역 별미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람을 판매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 모든 주요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그다드에도 노예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거리에서는 점성술사들이 점을 봐주고 여러 행성과 그리스 황도, 12궁을 그린 작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밤하늘에 관해서라면 점성술보다 더 많은 열정을 지닌 곳이 따로 있었다.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이나 대도서관에서는 천문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하여 다른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통치자들은 시립도서관 장서에 책과 필사본을 추가하는 일을 자부심으로 여겼다. 9세기 무렵에는 페르시아어, 시리아어,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쓰인 다양한 저작이 소장되었고 학자들은 이 작품들을 아랍어로 번역했다. 바그다드 학자들의 대규모 번역 작업은 이후 번역운동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주로 그리스의 지혜를 번역하려 애썼기 때문에 그리스 아랍어 번역운동이라고도 불렸다. 813년부터 833년까지 통치한 칼리프 알 마문은 특히 유명했던 번역가 후나인 이븐 이샤크에게 번역한 책의 무게만큼의 금을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혜에는 말 그대로 금에 맞먹는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것이다. 번역가의 셰이크라는 별명을 가진 후나인 이븐 이샤크는 그리스 의학 및 과학 문헌을 가장 많이 해독한 당대 최고의 해독가가 되었다. 비주류에 속했던 기독교 신자였음에도 그가 그렇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개방성과 관용을 잘 보여준다. 그의 아들인 이샤크 이븐 후나인 역시 유클리드의 원소론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를 아랍어로 번역해 가문의 전통을 이어나갔다. 바그다드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클리드를 추앙했고 바그다드의 원형 디자인 역시 유클리드의 기하학적 가르침에 대한 경의를 담고 있다. 알마게스트는 본격적으로 천문학을 다룬 최초의 저작이었을 것이다. 이 책이 아랍어로 번역된 후 바그다드의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움직임에 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계산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천문학뿐 아니라 항해에도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아스트롤라벨을 완성하기도 했으며 별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데 꼭 필요했던 구면 삼각법과 대수학도 발전시켰다. 페르시아의 수학자이자 점성술사
천문학자로서 820년에는 지혜의 집 수장으로 임명된 무함마드 이븐 무사 알 크와리즈미는 4인 4분면을 발명했다. 이로써 천문학과 항해를 위한 고도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828년 칼리프 알마문은 지혜의 집 안에 이슬람 세계 최초의 천문대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아랍의 헤로도토스라고도 불린 역사학자 겸 과학자 알 마수디는 9세기 말에 태어나 10세기에 활동했으며 망원경의 전신을 개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에서 들여온 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자들에겐 열린 태도를 유지한 덕분에 기존 연구가 한층 더 발전되었을 뿐 아니라 독창적이고 새로운 학문에 발전했다. 지혜의 집 학자로 천문학, 화학, 수학, 의학, 형이상학과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 아부 유스프, 야쿱, 이븐 이샤크 알킨디의 말은 바그다드의 번영을 가능하게 해준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진실이 아무리 우리와 무관한 민족이나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 진실을 구하는 이에게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진실을 폄하하는 것도 진실을 말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바그다드의 엘리트들은 다른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칼리프 알-마문은 알킨디를 자신의 동생이자 후계자인 칼리프 알-무타심의 가정교사로 임명했다. 833년부터 842년까지 통치한 알-무타심은 알킨디를 다시 자신의 조카, 즉 알-마문의 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임명했다. 당시 지배적이었던 이슬람 교리에 따라 철학적 사유와 과학적 탐구가 왕성하게 일어났다. 자주 인용되는 하디스, 즉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에는 충성스러운 무슬림일수록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여기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식을 구하라, 중국의 지식까지 추구하라는 권고도 포함된다. 이는 바그다드에 살았던 많은 학자의 태도를 대변한다. 그중 일부는 지식의 추구를 종교적 의무로 여겼다. 또한 바그다드의 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굳게 신뢰했고 신의 계시와는 별개로 인간에게도 지혜의 원천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외국의 철학과 과학적 지혜를 이슬람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보수 세력도 있었다. 이들은 종교적 가르침을 지식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는 대신 인간의 이성을 지혜의 원천으로 끌어올린 발상을 불경하다고 여겼다. 결국 반이성주의 세력이 승리하고 이슬람의 왜곡 혐오 사상이 기승을 부리며 자유주의적 무슬림 학자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슬람의 황금기는 일찌감치 종식을 맞았다. 바그다드는 몽골에 정복되며 최종적으로 몰락했다. 칭기즈칸의 손자인 훌라쿠칸이 1258년 병사를 이끌고 바그다드를 침략한 이후 티그리스 강은 먹물로 검게 물들었다고 전해진다. 몽골군은 지혜의 집을 부수고 책들을 강물에 던졌다. 바그다드가 수집하고 제작한 수천 권의 책이 분실되거나 파괴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하지만 유럽의 과학계가 소위 암흑기를 거치는 동안 바그다드의 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지식을 크게 증진했다. 유럽에서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천문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도 아랍어 연구 번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천문학 분야는 오늘날까지도 아바스 왕조 시대의 바그다드 학자들에게 크게 비치고 있다.
알타이르, 베텔게우스 등 이슬람 황금기에 붙여진 아랍식 이름을 지금껏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별도 많다. 천문학자들도 천정, 방위각, 황도를 의미하는 천문학 용어로 제니스, 아지무스, 나디르라는 아랍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천일야화 중 많은 이야기가 9세기의 바그다드를 배경으로 한다.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제목으로 더 유명한 이 이야기는 이슬람의 황금기에 처음 선을 보였다. 여기에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신바드의 모험처럼 유명한 이야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덕분에 바그다드는 경이로운 모험의 장소라는 이미지로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바그다드는 진지한 학문적 연구의 현장이었다. 천문학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고 수학 등 다른 학문의 발전에도 기여한 아바스 왕조 초기의 바그다드는 세계사를 바꾼 중대한 도시로 손꼽힌다. 지혜의 집을 비롯한 바그다드의 학계는 독창적 연구뿐 아니라 외국과의 지적 교류에도 열린 태도를 유지해 이후 천문학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유럽이 소위 암흑기라는 마비 상태에 빠져 있을 때도 바그다드는 별들로부터 결코 눈을 떼지 않았다. 아테네. 철학. 아테네는 고대 전반, 특히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는 기원전 449년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기원전 431년까지 평화로운 문화 번영기를 누렸다. 도시국가 아테네는 지적 추구와 열린 탐구를 상당히 중시한 만큼 지혜를 향한 사랑이라는 의미의 철학 발전을 이끌었다. 아테네의 철학은 자연 철학은 물론 도덕 철학, 형이상학, 정치 철학까지 아우른다. 아테네는 제한적이나마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였으며 서양 문명의 요람이라고도 불린다. 물론 아테네의 황금기 이전에도 철학 사상에 중요하게 기여한 사람은 차고 넘친다. 가령 기원전 6세기에 활동한 공자와 노자의 저작은 오늘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독재에 반대한 노자의 메시지는 세대를 뛰어넘는 깨달음을 준다. 하지만 고대 아테네인이 인류 지성사에 미친 영향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비록 경험적 연구라는 개념 자체는 르네상스 말기 과학혁명이 시작된 후에야 등장했지만 고대 아테네인이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지적 돌파구가 되었다. 무엇보다 토론과 진리 탐구의 중요성에 관한 이들의 통찰은 이후 수천 년간 여러 사상가에게 영감을 주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이자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로 유럽 남동부 최대의 경제 중심지다. 세계적인 여객항으로 손꼽히는 피레아스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인구는 아테네 시내만 해도 60만 명이 넘고 아테네 수도권 전역으로 따지면 375만 명에 이른다. 아테네는 유럽의 역사적 수도라 불릴 만큼 잘 보존된 유적지 덕분에 유럽의 핵심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아테네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2군데 있는데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와 중세 비잔틴 시대의 다프니 수도원이다. 아테네라는 이름은 올림포스 지혜의 여신이자 아테네의 수호신이기도 했던 아테나에서 따왔다. 학자 중에는 오히려 반대로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도시 아테네에서 따왔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아테나는 차갑지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여신으로
평소에는 가운을 걸치거나 전신 갑옷을 착용했다. 전쟁의 여신이지만 역설적으로 평화의 여신이기도 하며 장인 정신과 직조의 여신도 겸했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를 모시는 신전이자 도시의 금고 역할을 했다. 이 신전은 기원전 447년경에 건축이 시작되어 기원전 432년경에 완성되었다. 기원전 420년경 이오니아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아테나의 또 다른 대형 신전 역시 아크로폴리스에서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아크로폴리스는 기원전 5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아테네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었다. 이 건축물은 바위 벼랑 위에 여러 건물이 모여 도시를 내려다보는 형태로 되어 있다. 만약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를 방문할 수 있었다면 장엄한 건축물뿐 아니라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의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아테네의 심장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의 아고라, 즉 시장이었다.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분주하고 시끄러운 아고라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교환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아고라의 시장에서는 줄줄이 놓인 돌벤치, 다채로운 재단과 신전, 법률과 판결이 전시된 건물 아이아 케이온, 다양한 스토아와 지붕이 있는 포르티코를 볼 수 있었다. 왕실 스토아에는 아테네의 법전 전문이 전시되어 있었고, 채색된 스토아에는 저글링하는 사람, 칼이나 불을 삼키는 사람을 비롯한 여러 제주꾼이 몰려들었다. 그뿐 아니라 연설가와 철학자들도 엄청난 군중을 끌어모았다. 아고라의 가판대에서는 먹거리, 와인, 기름, 가구, 옷, 가죽 샌들, 향수부터 항구를 통해 들여온 먼 나라 제품까지 볼 수 있었다. 이곳에는 이탈리아산 목재, 이집트산 곡물과 리넨, 페니키아산 대추야자, 북아프리카산 상아와 시리아산 향신료까지 없는 게 없었다. 기원전 5세기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의 다른 도시국가에 비해 특이할 정도로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세계 최초의 글로벌 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릭 와이너는 저서 천재의 지도에 이렇게 적었다. 이 같은 개방성이 아테네를 아테네로 만들었다. 외국 제품, 이상한 사람, 낯선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말이다. 아테네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외국과 무역했고 사상 교류에도 적극적이었으며 외국인도 곧잘 수용했다. 아테네에 거주하는 자유로운 외국인들은 메틱이라고 불렸는데 사회 고위직에도 진출할 수 있었다. 아테네인은 페니키아의 알파벳, 이집트의 의학과 조각기술, 바빌로니아의 수학, 수메르의 문학 등 외국의 문화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이들에게는 일단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후 그것을 한층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가령 조각 예술을 발명한 것은 이집트인이었지만 실제 사람과 흡사하게 조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인이었다.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특성을 한마디로 잘 요약한 바 있다. 그리스인이 외국인으로부터 빌려온 것은 이내 완벽해진다. 하지만 아테네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는 자유롭지 못한 이도 많았다. 고대 세계에는 노예제가 만연했는데 아테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만약 그 시절 아고라를 방문했다면 사람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아테네의 노예는 대부분 그리스 출신이 아니라 북부 분쟁 지역에서 포로로 붙잡힌 소위 바르바로이들이었다. 이들은 머리칼이 어둡고 피부색도 올리브 톤이어서 본토 사람들과는 한눈에 구분될 수밖에 없었다. 금발을 의미하는 산티아스나 빨간 머리라는 뜻의 피리아스 같은 이름도 사실상 노예라는 말과 동의어였다. 아테네의 노예들이 상당한 고통에 시달린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도시국가에 비하면 노예제 자체는 훨씬 유연한 편이었다. 다른 그리스인들은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 경계가 모호한 아테네 문화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오늘날 소위 가짜 크세노폰이라고 알려진 한 작가는 아테네의 노예와 자유인, 외국인 거주자와 시민 사이의 평등을 두고 통제 불가의 무자비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짜 크세노폰은 아테네에서 일부 노예가 막대한 부를 축적한 반면 정작 일부 자유인은 끔찍한 가난에 시달리는 등 노예와 자유인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아고라를 벗어나면 석회암으로 된 플레우테리온, 즉 고대 그리스 의회의 회의장을 만나게 된다. 그리스 의회에서는 추첨으로 선발된 아테네 시민 500명이 1년간 활동했다. 이들은 매일 의회 건물에 모여 에클레시에, 즉 전체 시민 투표에 붙일 법안을 준비했다.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받는 아테네는 공식 정책을 결정할 때 성인 남성 시민이 1인당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제를 시행했다. 기원전 5세기 중반에는 유권자 수가 무려 6만 명에 달했다. 이것도 아테네 전체 인구의 10에서 20%에 불과한 수치였는데 대다수는 여성이나 외국인 거주자, 노예여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지만 아테네의 정치적 실험은 현대의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는 수많은 천재와 혁신가가 배출되었다. 극작가 아이스킬로스를 비롯해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역사가 투키디데스, 헤로도토스,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모두 아테네 출신이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져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고 새로운 생각을 끌어내며 사실과 가정을 구분하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개발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볼테르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는 일찌감치 이성의 중요성을 설파했던 소크라테스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이상주의로 유명한 철학 학파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서양 정치 철학의 창시자로 추앙받는다. 소크라테스는 공개된 장소에서 아테네의 저명 인사들을 향해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할 때까지 집요하게 질문을 퍼붓곤 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저명 인사들은 소크라테스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와 동맹국에 참패한 이후 아테네 사회는 사회 격변기로 접어들었고 도시 내 지적 자유와 탐구에 대한 의지도 위기를 맞았다. 사람들은 이런 불행의 원인을 돌릴 희생양으로 소크라테스를 택했다. 결국 그를 불경과 청년 부패 혐의로 고발했고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철학과 비판적 사고의 수도로 추앙받던 도시가 단순히 질문을 계속 던졌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처형했다는 것이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철학이 출현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회는
대개 당장 처리해야 할 실질적 사안에 집중했을 뿐 지적 탐구 자체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았다. 철학은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꾸었다. 아테네인은 지적 탐구와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이 도덕과 사회, 우주의 원리를 깊이 성찰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존재지만 이 호기심을 도덕적 의무로 끌어올린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인이었다. 아테네에서는 인류의 탐구적 본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탄생되기도 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아테네는 수많은 권위자 중에서 아리스토텔리스를 발탁해 현대적 대학의 선구적 형태를 선보였다. 서양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이자 후대 대학의 원형이 된 플라톤의 아카데미와 교육, 토론과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움이 바로 그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 분야의 창시자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물리학, 화학, 생물학, 역사학, 문학이론, 더 나아가 정치이론과 윤리학 등 수많은 분야에 획기적 공헌을 했다. 그는 에우다이모니아, 즉 인간의 번영을 위한 실용적 수단으로 이른바 덕윤리학을 장려했고 정부의 궁극적 존재 이유는 덕을 함양하기 위함이라고 믿었다. 오늘날 아테네는 고대 세계의 지적 중심지로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아테네라고 하면 일반 대중은 분명 아테네 학당이라는 제목의 16세기 프레스코화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 라파엘로가 바티칸 궁전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이 그림에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고대 아테네 철학자들이 서로 열띤 토론을 벌이거나 새로운 시상을 기록하고 제자들에게 지식을 전수하거나 진리 추구에 전념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다. 아테네는 열린 탐구, 이성, 토론, 진리 추구의 중요성을 설파하는데 역사적으로 핵심 역할을 했다. 현대 대학의 선구적 형태라 할 학문기관을 탄생시켰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 세계에 접근해 현대 과학의 출현을 앞당겼으며 새로운 정치적 실험으로 추후 현대적 대의민주주의에 영감을 주었다. 이처럼 지혜를 향한 인류의 사랑에 불을 지핀 아테네는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진보의 중심지다. 로마 도로. 다음으로 살펴볼 도시는 공화정부터 제국 초기까지의 로마다. 로마인은 당대 최고의 기술력으로 송수로와 하수도부터 교각, 원형 극장과 목욕탕까지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했다. 특히 비아이 로마나에라고 불리는 로마의 도로는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군인과 군수 물자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려고 건설한 것이었지만 이 덕분에 민간인과 무역 상품의 이동도 더 자유로워졌다. 로마인들은 가능한 한 최단 거리의 직선 도로를 만들기 위해 이정표를 세우고 고급 측량 기술을 도입하는 등 새롭고 경이로운 공학적 개념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비록 로마인이 도로를 최초로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도로의 개념을 개선하고 그 잠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기원전 4000년경에 고대 인더스 문명에서 이미 직각으로 교차하는 직선 포장도로가 등장했지만 로마의 도로망은 그보다 훨씬 크고 혁신적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발전된 도로 체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예전에는 도로라고 불릴 만한 길이 드물었다. 사람들은 대개 도로가 아닌 곳으로 이동했다. 발전된 로마의 도로 덕분에 이동이 더 쉽고 빨라지면서 상품과 사람, 메시지 수송의 효율성은 크게 높아졌다. 로마의 도로 체계는 문화 교류의 속도를 높이고 연결성을 확대해 다양한 문화와 신념, 제도의 용광로였던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데 일조했다. 로마의 대로는 보통 돌로 포장되어 있었고 한쪽으로는 말길, 다른 한쪽으로는 오솔길이 나 있었다. 사람과 동물의 길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빗물이 양옆 도랑이나 배수로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로의 가운데 부분을 살짝 봉긋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로마의 위력이 정점을 찍은 무렵 제국의 중심부에서 각 지역으로 연결된 다리는 모두 372개였고 이 중 로마 중심지에서 뻗어나온 주요 고속도로만 해도 약 29개에 달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생겨났다. 오늘날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이자 인기 최고의 관광 도시다. 유럽 비즈니스의 중심지요. 여러 유엔 기관의 소재지이기도 하다.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자 로마의 주교이기도 한 교황도 1929년 로마에서 분리 독립한 바티칸 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탈리아 반도 중서부에 있는 로마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한 도시로 손꼽힌다. 역사가 중에서도 로마야말로 세계 최초의 제국 도시이자 진정한 대도시로 꼽는 이들이 많다. 로마는 일명 영원한 도시, 카프트 문디라고도 불린다. 로마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753년에 세워졌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그 전부터 사람들은 거주하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탈리아 중부의 라틴계 도시 알바롱가에서 왕의 여동생이 로마 전쟁의 신인 마르스와 판박이인 쌍둥이를 출산했다. 왕은 아기들이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겨 여동생에게 쌍둥이를 내다 버리도록 종용했다.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결국 버려져 암컷 늑대의 보살핌 속에 성장했고 나중에 양치기에게 입양되었다. 장성한 형제는 삼촌에게 반란을 일으켜 할아버지의 왕권을 복원한 뒤 로마의 7 언덕으로 돌아가 도시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어느 위치에 도시를 세울지를 두고 갈등했다. 끝내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살해하기에 이르렀고 로물루스는 로마를 건국한 뒤 초대 왕으로 군림했다. 고대 로마의 역사는 도시 지배 구조의 발전에 따라 왕정, 공화정, 제정으로 나뉜다. 로마는 전쟁의 신, 즉 마르스의 아들이 세운 도시 국가라는 전설에 걸맞게 역사 대부분을 분쟁으로 보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활동에 빈번히 나선 제국의 수도인 만큼 전성기에는 영토 면적이 5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 여기에는 현대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일부, 영국, 웨일스, 유럽 중부 및 남동부, 튀르키예, 시리아 일부, 북아프리카 해안의 긴 영토와 현대 이집트의 상당 부분도 포함된다. 로마인은 팽창주의를 실현할 정예군을 대규모로 조직했다. 이때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군인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도로망을 구축했는데 지금도 유럽 여러 지역, 북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 그 잔해를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복잡한 도로 체계가 나타난 것은 약 1000년 후 잉카 제국에 이르렀을 때였다.
로마인들이 최초로 건설한 대로는 로마시와 캄파니아 평원 북동쪽 끝에 카푸아를 연결하는 아피아 가도였다. 아피아 가도의 건설이 시작된 시기는 기원전 312년으로 당시는 비선출 원로 의원과 집정관이라는 관리가 로마를 통치하던 공화정 시대였다. 기원전 244년경에 이 대로는 카푸아를 지나 이탈리아 풀리아 남동부 지역 아드리아 해의 항구 도시 브린디시까지 뻗어 있었다. 시인 호레이스와 스타티우스는 아피아 가도를 롱가룸, 레지나 비아룸이라고 칭하며 찬사를 보냈다. 이탈리아 남동부의 항구로 이어지는 최고의 길이었던 아피아 가도는 그리스와 지중해 동부로 통하는 중요한 관문으로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아피아 가도는 삼리움 전쟁 당시 군수 물자를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해 건설된 최초의 도로였지만 나중에는 군사적 용도를 넘어 훨씬 막중한 역할을 맡은 최초의 도로가 되었다. 이로부터 몇 세기 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카이자 양아들로서 앞서 소개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군림한 시대에 로마를 방문했다면 이미 훌륭하게 연결된 로마의 가도를 통해 광대한 제국에 번창하는 수도에 들어서게 되었을 것이다. 로마 공화정이 부패했다고 여기는 시각이 확산하면서 냉소주의가 퍼지자 아우구스투스는 이를 기회로 삼아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다.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스스로 제1시민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으며 복지제도를 확대해 대중의 지지를 얻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현대인의 눈에는 기괴하고 성차별적이며 가혹한 도덕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레게스 줄리아로 알려진 아우구스투스의 법에는 간통 혐의자가 여성인 경우 살인을 정당화하거나 과부에게 재혼을 강요하는 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은 당시 사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래가지도 못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기간 중 팍스 로마나라고 알려진 상대적 평화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거의 2세기에 걸친 이 기간에는 영토 확장을 위한 소규모 전투는 있었지만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로마는 제국의 도로를 활용한 압도적 교역망을 바탕으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번창했다. 거대하면서도 정교한 건축물, 다양한 민족이 로마 거리를 가득 메웠다. 대부분은 튜닉 차림을 한 가운데 남성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키톤이나 토가를, 여성은 발목 길이의 튜닉이나 자유의 여신상의 어깨에 걸쳐진 것과 같은 모직 스토를 입기도 했다. 고대 문명의 대부분 지역이 그랬듯 로마에도 노예제가 있었다. 심지어 회계사나 의사 등 숙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 역시 노예 신분이었다. 현대인의 눈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 로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손꼽혔다. 당시 로마 인구는 100만 명에 달했거나 적어도 그 수치를 향해 빠르게 늘고 있었는데 이는 19세기까지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규모였다. 로마는 그 당시만 해도 감히 대적할 곳이 없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다. 도시 중심부에는 직사각형의 트레버틴 광장으로 여러 주요 건물에 둘러싸인 포로 로마나가 있었다. 로마인들이 포럼 매그넘 또는 간단히 포럼이라고도 부른 이 공간은 본래 로마의 시장이었다가 공화정 시대에 시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공개회의, 법정 재판, 검투사 경기가 열렸으며 매장들이 줄지어 노천 시장을 형성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원전 20년경에는 포럼에서 종교의식이나 세속 행사를 주관하기 시작했으며 승리를 자축하는 군사 퍼레이드도 열렸다. 기원전 20년에 포럼을 방문했다면 밀리아리움, 아우레움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이 황금 이정표는 약 3.5m 높이의 대리석에 금빛 청동으로 뒤덮인 중요한 기념물이었다. 포럼의 세턴 신전 인근에 있어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로마의 도로 체계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다. 로마 제국의 모든 도로는 황금 이정표에서 시작되었고 이 이정표를 기준으로 거리가 측정되었다. 지금도 로마에서는 이 기념물의 기단으로 추정되는 대리석 구조물을 볼 수 있다. 이 기념물의 봉헌식은 마치 축제와 같아서 많은 관중이 모여 엄숙한 연설도 듣고 신나게 즐기기도 했다. 황금 이정표는 안정된 도로망을 통해 세계의 상당 부분을 연결했던 상징으로 여행, 물품 운송, 서신의 신속한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당시 대부분 도로는 자연적 장애물을 그대로 둔 채로 건설되어 구불구불하고 고르지 못했지만 로마인은 곧게 뻗은 도로를 만들었고 이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은 자연적 장애물을 그대로 두어 구불구불한 도로를 만드는 대신 교각이나 터널, 고가 다리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직선 도로를 만들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습지의 물을 빼고 숲을 베어내는가 하면 개울의 경로를 바꾸기도 했다. 도로를 건설하기 전에는 광범위한 측량을 실시해 두 지점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직선 경로를 찾아낸 뒤 해당 경로로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어떤 공학 기술을 사용할지 고민했다. 측량사는 땅의 수평을 확인하고 나무 말뚝으로 경로를 표시했는데 직선을 만들기 위해 그로 말하는 도구를 사용했다. 경로가 결정되면 흙으로 길을 만든 뒤 포장하고 양옆으로는 배수를 위한 도랑을 팠다. 돌을 층층이 쌓아 도로를 건설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압축모래나 마른 흙을 깔아준 뒤 그 위에 돌가루를 깔고 다시 석판을 놓고 역시 돌가루나 자갈로 된 시멘트를 깔아주었다. 로마의 도로는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쉽게 망가지지 않았다. 다른 도로들은 빠르게 닳아서 진흙길이 되어버린 반면 로마 도로는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이나 지속되었다. 일정 거리마다 표지판이 세워졌고 도로 폭도 통일했다. 나아가 바퀴 달린 수레와 전차의 편리한 운행을 위해 도로에 흠도 파여 있었다. 로마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공화정 시대에는 군주제를 열렬히 거부함으로써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부자의 사례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는데 이는 영국의 코미디 영화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에 다소 씁쓸하게 묘사되어 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로마인이 훌륭한 수로와 도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반란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다. 로마의 목욕탕은 건설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알제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프랑스에 있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님 아레나 역시 현재까지 공연장으로 활용 중이다. 로마 내에서도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건설된 클로아카 막시마의 일부 구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로마의 도로야말로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도로가 남아있으며 그중 일부는
최초 노선의 현대식 도로를 더 씌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가령 영국 도로의 일부는 디시포스와 캐터릭을 잇는 A1 구간처럼 옛 로마의 노선을 따라간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옛말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길이 로마로 통하고 있다. 로마는 고대 세계 최고의 도로망을 구축해 그토록 포괄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도로 체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도로의 개념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서유럽부터 북아프리카까지 로마인이 건설한 수많은 길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무수히 오간다. 로마는 도로가 사람은 물론 물품과 정보 이동의 효율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바그다드, 천문학. 다음으로 살펴볼 도시는 소위 이슬람의 황금기가 시작되던 9세기 아바스 왕조가 집권했던 바그다드다. 당시 바그다드는 세계 최대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학문의 주요 거점으로서 수학과 천문학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스페인에서 중국에 이르던 거대 무슬림 세계의 지적 수도였던 만큼 여러 지역의 학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시민 대부분은 이슬람 교도였지만 다른 종교와 문화를 배제하지 않고 한동안은 비교적 열린 태도를 견지했다. 지혜의 집은 아바스 왕조 시대에 설립된 도서관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이곳은 번역과 철학사상의 교류, 혁신의 거점이기도 했다. 이 당시 바그다드의 문해율은 유럽의 수많은 도시보다 높았다. 오늘날 바그다드는 이라크의 수도로 일부 집계에 따르면 아랍 세계에서 카이로와 리야드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최근 분쟁과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사회 기반 시설과 유일무이한 역사적 유물까지 파괴되는 비극을 겪었다. 지금은 테러와 무역 분쟁의 위험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손꼽히며 여행 금지 지역이 되었다. 오늘날의 바그다드는 평화와 관용, 학문의 중심지였던 황금기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바그다드는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전부터 티그리스 강을 따라 생겨난 여러 마을 중 하나의 이름이었다. 이 지역은 수자원이 워낙 풍부해 수천 년에 걸쳐 정착 생활이 이어졌다. 8세기의 아바스 왕조가 기존의 바그다드 정착촌에 있던 강변에 수도를 세웠다. 바그다드라는 이름의 의미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학자는 이 이름이 신의 선물을 의미하며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다. 아바스 왕조 시대 당시 바그다드의 공식 명칭은 마디나트 알-살람이었다. 아바스 왕조의 초대 칼리프이자 통치자였던 알-만수르는 각국에서 엔지니어, 건축가, 측량사와 예술가를 불러 모아 4년에 걸쳐 도시를 건설했다. 7월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바스 왕조의 점성술사들이 사자자리일 때 건설을 시작해야 도시가 성공한다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비록 바그다드가 점성술에 의지해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점성술사와 천문학자가 항상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당시 밤하늘이 인간의 운명을 예언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따라서 점성술사들 가운데 합리적으로 천문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많았고 점성술은 여러 세기에 걸쳐
천문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았다. 당시 바그다드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수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언어가 들려오는 상업과 학문의 중심지를 경험했을 것이다. 바그다드인 대부분은 아랍, 이란 티르키예 및 지중해 헬레니즘 복식의 요소를 결합한 샌들과 고급 의상을 입었다. 둥근 아치형 통로와 곡선형 벽이 원형 구조를 이룬 도시의 중심부에는 골든게이트 궁전과 바그다드 최대 사원의 돔형 지붕이 솟아 있었다. 9세기 작가 알자이즈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견고한 건축으로 유명한 도시를 비롯해 위대한 도시들을 수없이 보았다. 시리아와 비잔틴 영토, 다른 지방에서도 그런 도시들을 보았지만 바그다드보다 더 높고 더 완벽한 원형을 이루며 더 월등한 미덕을 지닌 곳, 더 거대한 성문이나 더 완벽한 방어를 갖춘 곳은 본 적이 없다. 바그다드에서는 상업 활동이 왕성했다. 원형 도시 안에 마치 밭귓살처럼 배치된 4개의 주요 도로를 따라 아치로 이어진 회랑에서 상인들이 저마다 상품을 판매했다. 혼잡하기로 유명한 시장 거리에는 낙타가 쿠라산 로드를 따라 운반했거나 티그리스 강의 무역로를 통해 도착한 세계 각국의 상품이 가득했다. 중국의 고급 실크와 도자기, 인도의 코끼리와 향신료, 오늘날의 스리랑카 지역에서 온 루비 등의 보석, 주다바 같은 지역 별미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람을 판매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 모든 주요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그다드에도 노예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거리에서는 점성술사들이 점을 봐주고 여러 행성과 그리스 황도, 12궁을 그린 작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밤하늘의 관에서라면 점성술보다 더 많은 열정을 지닌 곳이 따로 있었다.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이나 대도서관에서는 천문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하여 다른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통치자들은 시립도서관 장서에 책과 필사본을 추가하는 일을 자부심으로 여겼다. 9세기 무렵에는 페르시아어, 시리아어,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쓰인 다양한 저작이 소장되었고 학자들은 이 작품들을 아랍어로 번역했다. 바그다드 학자들의 대규모 번역 작업은 이후 번역운동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주로 그리스의 지혜를 번역하려 애썼기 때문에 그리스 아랍어 번역운동이라고도 불렸다. 813년부터 833년까지 통치한 칼리프 알-마문은 특히 유명했던 번역가 후나인 이븐 이샤크에게 번역한 책의 무게만큼의 금을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혜에는 말 그대로 금에 맞먹는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것이다. 번역가의 셰이크라는 별명을 가진 후나인 이븐 이샤크는 그리스 의학 및 과학 문헌을 가장 많이 해독한 당대 최고의 해독가가 되었다. 비주류에 속했던 기독교 신자였음에도 그가 그렇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개방성과 관용을 잘 보여준다. 그의 아들인 이샤크 이븐 후나인 역시 유클리드의 원소론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를 아랍어로 번역해 가문의 전통을 이어나갔다. 바그다드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클리드를 추앙했고 바그다드의 원형 디자인 역시 유클리드의 기하학적 가르침에 대한 경의를 담고 있다. 알마게스트는 본격적으로 천문학을 다룬 최초의 저작이었을 것이다. 이 책이 아랍어로 번역된 후 바그다드의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움직임에 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계산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천문학뿐 아니라 항해에도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아스트롤라벨을 완성하기도 했으며 별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데 꼭 필요했던 구면 삼각법과 대수학도 발전시켰다. 페르시아의 수학자이자 점성술사, 천문학자로서 820년에는 지혜의 집 수장으로 임명된 무함마드 이븐 무사 알 크와리즈미는 4인 4분면을 발명했다. 이로써 천문학과 항해를 위한 고도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828년 칼리프 알마문은 지혜의 집 안에 이슬람 세계 최초의 천문대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아랍의 헤로도토스라고도 불린 역사학자 겸 과학자 알 마수디는 9세기 말에 태어나 10세기에 활동했으며 망원경의 전신을 개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에서 들여온 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자들에겐 열린 태도를 유지한 덕분에 기존 연구가 한층 더 발전되었을 뿐 아니라 독창적이고 새로운 학문에 발전했다. 지혜의 집 학자로 천문학, 화학, 수학, 의학, 형이상학과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 아부 유스프, 야쿱, 이븐 이샤크 알킨디의 말은 바그다드의 번영을 가능하게 해준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진실이 아무리 우리와 무관한 민족이나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 진실을 구하는 이에게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진실을 폄하하는 것도 진실을 말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바그다드의 엘리트들은 다른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칼리프 알-마문은 알킨디를 자신의 동생이자 후계자인 칼리프 알-무타심의 가정교사로 임명했다. 833년부터 842년까지 통치한 알-무타심은 알킨디를 다시 자신의 조카, 즉 알-마문의 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임명했다. 당시 지배적이었던 이슬람 교리에 따라 철학적 사유와 과학적 탐구가 왕성하게 일어났다. 자주 인용되는 하디스, 즉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에는 충성스러운 무슬림일수록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여기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식을 구하라, 중국의 지식까지 추구하라는 권고도 포함된다. 이는 바그다드에 살았던 많은 학자의 태도를 대변한다. 그중 일부는 지식의 추구를 종교적 의무로 여겼다. 또한 바그다드의 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굳게 신뢰했고 신의 계시와는 별개로 인간에게도 지혜의 원천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외국의 철학과 과학적 지혜를 이슬람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보수 세력도 있었다. 이들은 종교적 가르침을 지식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는 대신 인간의 이성을 지혜의 원천으로 끌어올린 발상을 불경하다고 여겼다. 결국 반이성주의 세력이 승리하고 이슬람의 왜곡 혐오 사상이 기승을 부리며 자유주의적 무슬림 학자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슬람의 황금기는 일찌감치 종식을 맞았다. 바그다드는 몽골에 정복되며 최종적으로 몰락했다. 칭기즈칸의 손자인 훌라쿠칸이 1258년 병사를 이끌고 바그다드를 침략한 이후 티그리스 강은 먹물로 검게 물들었다고 전해진다. 몽골군은 지혜의 집을 부수고 책들을 강물에 던졌다. 바그다드가 수집하고 제작한 수천 권의 책이 분실되거나 파괴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하지만 유럽의 과학계가 소위 암흑기를 거치는 동안 바그다드의 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지식을
크게 증진했다. 유럽에서 후기 르네상스 시대에 천문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도 아랍어 연구 번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천문학 분야는 오늘날까지도 아바스 왕조 시대의 바그다드 학자들에게 크게 비치고 있다. 알타이르, 베텔게우스 등 이슬람 황금기에 붙여진 아랍식 이름을 지금껏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별도 많다. 천문학자들도 천정, 방위각, 황도를 의미하는 천문학 용어로 제니스, 아지무스, 나디르라는 아랍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천일야화 중 많은 이야기가 9세기의 바그다드를 배경으로 한다.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제목으로 더 유명한 이 이야기는 이슬람의 황금기에 처음 선을 보였다. 여기에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신바드의 모험처럼 유명한 이야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덕분에 바그다드는 경이로운 모험의 장소라는 이미지로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바그다드는 진지한 학문적 연구의 현장이었다. 천문학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고 수학 등 다른 학문의 발전에도 기여한 아바스 왕조 초기의 바그다드는 세계사를 바꾼 중대한 도시로 손꼽힌다. 지혜의 집을 비롯한 바그다드의 학계는 독창적 연구뿐 아니라 외국과의 지적 교류에도 열린 태도를 유지해 이후 천문학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유럽이 소위 암흑기라는 마비 상태에 빠져 있을 때도 바그다드는 별들로부터 결코 눈을 떼지 않았다.